병원체의 탈출 및 전파. 병원체가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체죠, 그죠? 얘네들이 탈출을 해야 다른 데 옮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체의 전파 43페이지에 보시면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죠. 직접 전파 그러면 말 그대로 직접 접촉해서 걸린 사람하고 직접 만나야 걸리는 게 직접 전파죠. 이게 보통 비말 감염하고요. 비말이 뭐죠? 침방울이죠. 침방울.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침이 튀어야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비말 감염이 직접 전파고요. 우리 이제 STD라고 했죠. 성매개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이게 성병. 성병은 성 접촉으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직접 전파예요. 직접 전파. 그래서 직접 전파 그러면 대표적으로 비말 감염하고 성병이 직접 전파고요. 간접 전파는 중간에 중매쟁이가 있어요. 그죠? 뭐 모기, 뭐 돼지, 뭐 중간 매개, 중간에 걔한테 걸쳐서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중간 매개가 있으면 간접 전파, 없으면 직접 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3페이지 오른쪽 팁에 보시면 병원체의 탈출 경로, 호흡기계 탈출, 호흡기계가 있고 소화기계가 있고 비뇨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방병소 그러면 상처 뭐 이렇게 이제 탈출 경로가 있는데 호흡기계 탈출 그러면 비말 감염이죠, 그죠? 내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게 이제 호흡기계 감염이에요. 그 호흡기계 탈출이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호흡기계를 우리 해부생리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경로이다. 병원체 탈출 경로. 호흡기계가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병원체 탈출 경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이제 소화기계 탈출도 있고 비뇨기계 탈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화기계 탈출 그러면 보통 똥물 감염이죠. 그죠? 먹어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똥으로 나가서 그 똥물 먹은 사람들이 다 걸리는 게 소화기계 탈출이에요. 근데 소화기계 탈출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내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 그 집 가서 안 먹으면 되죠. 그죠? 그 집안 가서 안 먹고 안 싸면 돼. 안 먹으면 안 쌀 수 있지. 근데 호흡기계는 숨 안 쉴 수 없죠. 그래서 얘는 못 막아. 아무리 공기가 나빠도 가서 숨 쉬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호흡기계를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경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계 탈출 그러면 비말 감염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화기계 탈출은 분변, 똥물 감염이에요. 그래서 소화기계 탈출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손 씻고 화장실 갔다가 손 씻고 그리고 수돗물 소독하고 먹는 물 끓여 먹고 이러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죠. 근데 호흡기계 탈출은 마스크를 쓰면 되기는 하지만 숨 안 쉬고는 못 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흔한 병원체의 탈출이다, 탈출 경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방병소는 이제 상처로 없는 건데 이건 접촉 감염이죠, 그죠? 그 사람 상처를 내가 만졌어요. 만져서 이렇게 옮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개방병소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우린 기계적 탈출 이게 뭐냐면 주사기에 찔리는 거. 병원에서 일하시다가 그 사람 찔른 주사기로 내가 내 손을 찔렀어요. 그러면 옮을 수 있는 거 세 가지 뭐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에이즈. 대표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그러면 우리가 바늘 이렇게 주사 바늘 이렇게 리캐핑 하다가 뚜껑 씌우다가 칵 찔리면 대표적으로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이런 거 옮을 수 있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44페이지에 가시면 감수성과 면역이라고 있어요. 감수성, 민감성 이런 말이 뭐냐면 감수성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죠.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 이제 감수성. 민감성. 이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방면에서 많이 써요. 센시티비티, 감수성. 병원체의 감수성이 높다 그러면 병에 걸린다는 뜻이죠. 감수성,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 그러면 내가 잘 걸린다 그런 뜻이고요.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이 낮다 그러면 나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수성이 낮다 그러면 나는 별로 반응을 안 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수성이 높으려면 나의 면역력은 낮아야죠.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의 감수성이 낮으려면 나의 면역력은 높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은 그런 뜻이고요. 우리 감수성을 또 언제 얘기하냐면 항생제 감수성 이런 말을 써요. 항생제, 내가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에 내가 지금 무슨 항생제를 쓸만한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나의 이 병은 페니실린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높아야 좋죠. 그래서 내가 지금 걸린 병에 페니실린을 써서 잘 듣는다 그 소리죠. 페니실린을 써서 내가 안 듣는다 그런 감수성이 없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생제 내성 균이라고 있죠.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에 의한 감염 이러면 항생제의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써도 안 들어. 그래서 반응을 안 해. 이게 이제 감수성이에요. 그래서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은 낮아야 좋은 거죠. 그죠? 높으면 내가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성이라는 의미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뭐 감수성이 높다 그러면 뭐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가난할수록 그리고 면역력이 낮을수록 감수성은 높겠죠. 그죠? 그래서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면역이라는 게 참 재밌고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면역이 뭐냐면 방어죠. 방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방어를 하는 게 면역이에요. 면역. 그래서 그 면역은 우리 이제 선천 면역이 있고요. 그러면 뭐가 있겠죠? 후천도 있겠죠, 그죠? 후천 면역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선천 면역은 뭐냐면 내가 그냥 태어나서부터 피를 만들면 늘 갖고 있는 면역이 선천 면역이에요. 뭐 1차적인 면역은 피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제일 먼저 막아주죠, 그죠? 이것도 선천 면역이고. 그리고 이제 이물질이 코로 훅 들어오면 재채기 확 하죠. 이것도 선천 면역이에요. 그게 이제 1차 방어선이고 우리 선천 면역은 이제 피 속에 돌아다니는 백혈구가 대표적으로 선천 면역이에요. 우리 백혈구 없는 사람 없죠? 네,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선천 면역은 이제 비특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이적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쟤만 반응을 해. 이런 게 특이성이에요. 특이성. B형 간염 항체를 가지면 B형 간염만 막죠. 네. 그리고 내가 옛날에 홍역을 걸려서 홍역에 대한 항체가 있어. 그러면 그 항체는 홍역만 막아주죠. 네. 그게 특이성. 선천 면역은 비특이성이 가리질 않아. 그냥 나 자기와 비자기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기와 비자기 나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뭐 홍역이든 비형 간염이든 이걸 가리지 않고 내가 아니면 무조건 잡아먹는 거예요. 선천 면역은 그래요. 적군이면 무조건 다 죽여. 이게 선천 면역이에요. 그게 비특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24시간 항시 늘 우리
이렇게 밤에도 순찰 돌고 그러듯이 그냥 피만 있으면, 피만 잘 만들어지면 백혈구들이 24시간 항상 순찰을 돌죠. 그것처럼 얘는 항시 24시간 늘 보초를 쓰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죠. 근데 얘는 좀 얘는 빠르긴 한데 빠르긴 빨라요. 빠른데 좀 약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선천면역은. 그래서 선천면역은 뭐가 있다? 백혈구 먼저 이제 자연 살해세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교과서에는 없는데 얘가 이제 내추럴 킬러셀, 그래서 우리 이제 NK 세포라고 하는 건데요. 자연 살해세포는 뭐냐 하면 그냥 피 속에 있어요. 저기 백혈구의 일종이고 그냥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냐 아니냐 요것만 구분해. 내가 아니면 무조건 잡아먹어요. 이게 비자기죠, 그죠? 나냐 아니냐 요것만 구분을 해요. 이게 뭐 암세포든 바이러스든 구분 안 해요. 아무거나 다 잡아먹어. 바로 내가 아니면 바로 죽여요. 그냥 잡아먹어요. 돌아다니면서. 이게 자연 살해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 이상 만들어지고 죽고 만들어지고 죽고 그러죠. 대부분 얘가 다 잡아먹어요. 자연 살해세포가 그냥 알아서 다 잡아먹어. 그 다음은 이제 백혈구가 있어요. 백혈구. 우리의 백혈구 하는 일이 뭐다? 그렇죠. 우리 백혈구 그러면 식균작용 이렇게 달달달 외웠죠. 백혈구의 종류가 있어요. 호중구라는 게 있어. 호중구, 우리는 얘를 중성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종류가 3개였던 것 같아요. 뭐가 3개? 백혈구 종류 3개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아, 호중구, 중성구라는 게 있는데 얘가 백혈구의 한 70%를 차지하고 대표적으로 얘가 이제 포식작용, 식균작용 하는 애가 얘예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나서 막 이렇게 뻘개지고 막 염증 생기고 그러면 막 노란 고름 나오죠. 이 고름을 만드는 애가 이 호중구예요. 그래서 호중구 수치가 언제 떨어지냐 하면 항암 치료하면 우리가 호중구 수치가 확 떨어져요. 그 항암제라는 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항암제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건데 걔는 그냥 폭탄 같은 거에 다 죽여. 뭐 좋은 세포, 나쁜 세포 그냥 구분 없이 그냥 폭탄 갖다 이렇게 확 터트린다 생각하면 돼요.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백혈구 중에서도 제일 많은 호중구가 많이 죽죠.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먹고 푹 쉬고 그리고 몸을 좀 만들어서 2차 항암을 합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호중구 수치를 봐요. 그래서 호중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못해. 왜냐하면 면역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항암제 부작용으로 감염이 올 수 있어요. 폐렴, 요로감염 뭐 이런 감염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호중구 수치를 올려놓고 그 다음 항암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호중구가 제일 중요한 백혈구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호산구라는 게 있어요. 호산구 얘는 뭐 한 10%밖에 안 되는데 얘는 뭐 하냐 하면 이제 알러지가 있거나 이제 기생충이 있으면 이 수치가 확 올라가요. 호중구는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죠. 근데 기생충은 애가 크잖아, 그죠? 잡아먹을 만한 애들이 아니야, 기생충은. 그래서 기생충은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얘가 생기면 이 호산구 수치가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피 검사를 하면 이제 호산구 수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어디 이제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뱃속에 드글드글 있거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산구가 이제 요럴 때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염구가 있어요. 호염구는 얘도 이제 알러지에 반응을 하는 애인데 얘는 이제 그 뭐 비만세포 이런 데서 뭐가 나오냐면 이 히스타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히스타민이 뭐냐면 알러지 때 나오는 물질인데요. 이 히스타민이 나오면 재채기 나오고 가렵고 막 이제 알러지 반응이 생기죠. 막 가렵고 막 두드러기 나고 막 이렇게 만드는 애가 히스타민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애가. 그래서 우리 두드러기 나고 재채기하고 막 이러면
무슨 약 먹죠? 항히스타민 먹죠. 그래서 이제 히스타민이 나오면 더 가렵고 가려우면 히스타민이 나오고 이렇게 막 그 양성 피드백이 되는 애가 히스타민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디 가려워하면 긁지 마세요 그러죠. 가려운데 어떻게 안 긁어요? 왜 긁지 말라고 하냐면 가려우면 얘가 나오고요. 얘가 나오면 또 가려워. 그래서 긁으면 또 얘가 나와. 얘가 나오면 또 가려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려울 때 조금 참으면 조금 덜해지죠. 근데 그걸 못 참아서 긁으면 다른 데도 가렵고 이제 온몸이 다 가렵고 이렇게 얘가 나와서 가려운 거고요. 긁으면 얘가 또 나와.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라는 애가 이제 알러지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단핵구라는 게 있는데요. 얘도 그냥 킬러예요. 그 우리 면역에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죽여. 무조건 죽여. 얘도 죽이는 애요. 얘는 대식세포, 대식가예요. 대식세포라고 해서 대식가인데 얘는 이제 조직에 따라서 막 이렇게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대식세포가 뭐가 있냐면 간에 쿠퍼세포라고 들어보셨죠? 네. 쿠퍼세포. 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물질이나 뭐가 아무튼 간까지 도착을 했다 그러면 얘한테 먹혀요. 1차적으로는 얘한테 먹히고 2차적으로는 얘한테 먹히고 그 다음에 얘한테 먹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GOP만 있는 게 아니죠. 더 쳐들어오면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뭐 다 포진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GOP라고 하던데 최전방이 이제 자연살해세포고 그 다음이 호중구, 그 다음이 이제 단핵구 뭐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막 방어막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천 면역은 백혈구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 면역이 있는데 후천 면역이 하는 일이 뭐냐면 후천 면역이 림프구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도 백혈구의 일종이기는 해요. 림프구라는 애가 백혈구의 일종이기는 한데 후천 면역 그러면 이 후천 그러면 태어날 때는 없었는데 살면서 생긴 거죠. 그게 후천이에요. 그래서 후천 면역은 특이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특이적이다.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뭐에 걸렸어.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들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홍역에 걸렸어요. 그러면 홍역에 걸려서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 만든 항체는 홍역만 막아. 그죠? 뭐 자기 비자기 이런 거 모르고 홍역인지 아닌지만 구분해. 그래서 홍역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오면 이 후천 면역이 항체가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특이적이다 그래요. 나는 얘는 쟤만. B형 간염 항체는 B형 간염만 막아요. 다른 거 못 막아요. 그래서 선천 면역은 비특이적. 나냐 아니냐만 구분해서 내가 아니면 다 죽여요. 이게 비특이적 선천 면역이고 후천 면역은 공군은 공군만 맞고 해군은 바다로 들어오는 애들만 맞고 그런 식이죠. 이게 이제 후천 면역이에요. 특이적은 얘는 이제 구분을 해요. 얘는 아까 구분 안 한다고 그랬죠. 그죠? 얘는 구분을 해. 그리고 얘는 좀 느려요. 느린데 강해. 겁나 강해요. 왜? 내가 만들었거든. 얘는 강해요. 그래서 후천 면역은 굉장히 오래가고 강력해요. 그래서 후천 면역이 뭐가 있냐면 림프구라는 애가 있는데 이 림프구는 백혈구 종류이기도 하고요. 우리 림프 해부생리 때 림프 배우셨죠? 그 림프절에서 만드는 림프구예요. 림프구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B 림프구가 있고 T 림프구가 있어요. 우리 이거를 B세포, T세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B 림프구, T 림프구가 있는데 B 림프구가 뭘 하냐면 얘가 이제 항체 만드는 애, 항체를 만드는 애가 B 림프구고요.
T 림프구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도움 헬퍼, 도움 T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세포 독성. 세포 독성 그러면 세포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얘는 그냥 킬러야, 킬러. 세포 독성 T 세포 얘는 이제 킬러고요. 도움 T는 뭐냐하면 신기한 게 T 림프구의 도움 T 세포가 겁나 신기한 게 뭐냐면 얘가 하는 일이 항원을 인식한다 그래요. 항원이 뭐죠? 병원체죠. 네.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애가 항원이죠. 이 항원을 인식한다. 자기 비자기를 구분한다랑 비슷한 뜻이에요. 얘는 항원을 인식해. 얘가 홍역 바이러스네? 요렇게 생겼네? 인식을 해요. 스캔을 쫙 하죠. 그래서 얘는 무슨 바이러스다? 요거를 스캔을 쫙 해서 항원을 인식해서 B세포한테 얘기해줘요. B세포야, 요번에 들어온 애는 요렇게 생긴 애야. 그러면 B세포가 그 모양대로 항체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항체를 만들 때는 이 도움 T세포의 역할이 꼭 있어야 돼요. 얘가 없으면 항체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B 림프구가 하는 일이 항체를 만드는 애인데 T 림프구에 도움 T세포가 있어야 항체를 만들어요. 우리 그 에이즈 환자 아시죠? 네. 에이즈 환자를 HIV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죠? 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해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그럼 면역이 결핍됐다. 왜?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도움 T세포만 골라서 죽여요. 다른 거 다 두고요. 도움 T세포만 골라서 잡아. HIV 바이러스가 그래요. 그래서 이 HIV 바이러스 감염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즈 환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에이즈 환자입니다 하고 HIV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는 다른 말이에요. HIV 바이러스 감염자가 에이즈 환자가 될 수는 있지만 같은 뜻은 아니에요. HIV 바이러스 감염자다 그러면 나는 도움 T세포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고 후천 면역 결핍증 환자다 이런 뜻이고요. 이 HIV 바이러스 감염자도 약 먹고 그냥 똑같이 살아요. 요즘 그냥 요즘 이제 도움 T세포 활성화하는 약이 나와서 고혈압 당뇨 약 먹듯이 쭉 먹으면 그냥 정상으로 살아요. 근데 이제 약도 안 먹고 그러다가 HIV 바이러스 감염자가 폐렴이 걸리거나 요로 감염이 생기거나 어떤 감염 증상이 생기면 그때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거예요. AIDS. 에이즈 환자가 되면 죽을 수 있죠. 에이즈 환자가 되면 죽을 수 있어요. HIV 그래서 우리 요즘 이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HIV 바이러스 감염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저 에이즈 환자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HIV 바이러스 감염자가 뭐냐? T림프구 중에 도움 T세포만 골라서 잡아먹는 애가 HIV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 에이즈 환자를 뭐라 그러죠? 후천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죠. 선천 면역은 냅두고 후천 면역만 결핍되는 게 에이즈 환자예요. HIV 바이러스 감염자예요. 림프구에서 이제 B 림프구가 항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홍역에 걸렸어요. 홍역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왔죠? 들어오면 얘가 인식을 해. 쫙 스캔을 하고 B 림프구에다가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생긴 애야 항체를 만들어. 그럼 얘가 만들었어. 그 홍역 항체를 내가 5살에 만들었다. 그러면 평생 안 걸리죠? 평생 안 걸려요. 왜? 얘가 기억세포가 있어요. 겁나 머리가 좋죠. 얘가 기억하고 있어. 5살 때 항체 만들었죠? 그러면 그 항체를 갖고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살다가 한 10년 뒤에 또 들어올 수 있죠. 네, 홍역 바이러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면 얘가 기억을 해요. 나 너 10년 전에 봤던 애야. 40년 전에 바로 기억이 그럼요. 네. 너무 좋다. 그게 이제 시간이 다 달라. 바이러스나 항체에 따라서 10년 기억하는 애가 있고 20년 기억하는 애가 있고 그래요. 그럼 근데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홍역은 안 그래요. 왜요? 홍역은 영구적으로 면역이 돼요. 그래서
나 기억하고 있어. 이 B림프가 기억하는 항체는요, 오래 가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자기가 걸렸다가 생긴 항체는 오래 간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B림프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오래 가요. 얘네들은 기억 안 해요. 그냥 잡아먹고 그냥 내가 아니면 무조건 다 잡아먹어. 기억하고 자시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모양 보고 내 세포 아니네? 그럼 무조건 다 잡아먹자. 근데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 애들은 강하고 오래 가죠. 근데 그 기억 세포가 있는 게 이렇게 B랑 T 나뉘는데 B가 있는 거예요? 림프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림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원을 인식해서 얘한테 보내줬잖아요. 그죠? 홍역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애들은 오래 가요. 면역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이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을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이제 선천 면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얘는 그냥 골수에서 피 만들면 백혈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이런 수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수치를 이렇게, 올리려면 이 얘네들이 일을 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선천 면역을 이렇게 잘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잘 건강하게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흔한 거. 먹고 자려고 진짜 맞는 거 같은데? 맞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기본적인 이런 건강,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이런 거를 잘 먹으면 얘네들이 세포잖아요. 그죠? 태어났다가 살았다가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내가 세포를 잘 만들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먹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잘 생기고 잘 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후천 면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게 이제 후천 면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후천 면역 그러면 아까 그 림프가 항체를 만든다 그랬죠. 그 항체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항체를 만드는 종류에 따라서 이제 면역을 나누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자연 면역이 있어요. 자연은 뭐다? 저번에 잠깐 했는데. 아닌데? 자연 면역 그러면 뭐다? 얘는 주사를 누구 기다리는 거? 안 맞고 생긴 항체를 자연 면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주사 맞은 건 뭐라고 그러죠? 인공. 인공이라고. 인공 면역. 얘는 주사를 안 맞은 거죠. 맞은 거죠. 인공은 주사를 맞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동 면역이 있어요. 수동 면역 그러면 항체를 남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항체를 누가 만들었냐? 남이 만들면 수동, 능동은 항체를 내가 만들면 능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시험에서 정말 잘 나와요. 자연 면역 그러면 주사 안 맞고 생긴 거, 인공 면역 그럼 주사 맞고 생긴 거, 수동은 항체를 남이 만든 거 내가 받으면 수동 면역, 능동 면역 그러면 항체를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드는 게 능동 면역이죠. 그럼 이제 종류에 따라서 자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 수동, 자연, 능동, 인공, 수동, 인공, 능동. 그죠? 이해가 되죠? 자연, 수동. 자연 수동 그럼 뭐예요? 주사 안 맞고 항체도 남이 만들어주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받아? 주사도 안 맞고 항체는 누가? 그렇죠. 엄마가 만든 거죠. 얘는 태반이나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서 엄마가 만들어준 항체를 아기가 직접 받는 거예요. 내리 꽂아주는 거죠. 애기들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그죠?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서 항체를 직접 받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모성에서 배우셨겠지만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태반이 자궁벽에 착 붙어 있죠. 착 붙어 있다를 뭐라 그러죠? 유착 그러죠. 유착. 아주 껌 붙이듯이 껌이 아니지 풀로 악교 풀로 쫙 붙여놓은 것처럼 자궁벽에 아기의 태반이
쫙 붙어 있어요. 우리 유착 그러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착이라고 하죠. 예. 그거 억지로 띄면 어떻게 되죠? 이쪽 저쪽 다 찢어지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정경 유착 이런 거 있잖아. 정경 유착 그러면 뜯으면 어떻게 돼요? 너도 피해보고 나도 피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게 유착 관계예요. 네. 유착 그러면 뗄 수 없다. 이게 유착이잖아요. 자궁 벽에 나의 그 태반이 유착돼 있죠. 뜯으면 애 죽고 엄마도 위험해요. 네. 그 붙어 있는 그 유착된 그 막 여기를 통과하는 게 있고 통과 못하는 게 있어. 겁나 신기하게. 우리 엄마가 A형이고 애가 O형이에요. 그러면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정확히 말하면 적혈구는 안 가요. 태반을 통과 못 해요. 적혈구는. 엄마 적혈구는 애기한테 못 가요. 그래서 엄마 피랑 애기 피랑 달라도 몇 달 동안 그냥 품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적혈구가 통과하면 피가 막 섞여가지고 난리 나요. 애가 죽든 엄마가 죽든. 그죠? 적혈구는 그 유착된 그 벽을 통과하지 못해요. 제일 많이 통과하는 건 뭐죠? 산소, 포도당, 이런 영양분 이런 것들은 막 통과가 되죠. 그러니까 애가 포동포동 살찌는 거잖아요. 그 유착된 벽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니까. 근데 항체는요. 태반을 항체는 태반을 통과해요. 항체도 통과하고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다는 아닌데 이게 통과하는 균이 있고 통과 못하는 균이 있고 그래요. 아주 겁나 신기하게. 근데 선택적으로 뭐 균은 다 통과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통과하는 균이 있고 못 통과하는 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태반의 벽을 통해서 통과를 하는 게 항체. 우리 항체는 피 속에 있죠. 네. 피 아까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거지? 항체는 피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게 혈구죠. 혈구. 네. 얘가 혈구고요. 그다음에 노란 물 위에 둥둥 뜨는 노란 물이 혈장이죠. 혈장 성분이 뭐죠? 노란 물. 92%가 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92%가 물이고 7%가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요 단백질 안에 뭐 있다?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래도 죄송해요. 요 7% 단백질 안에 이제 글로불린이라는 게 있고요. 알부민 이런 게 있고 이제 피브리노겐 이런 게 있는데 요 7% 단백질 안에 항체가 있어요. 글로불린. 그죠? 글로불린 안에 항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적혈구는 안 가죠? 네. 혈장 안에 단백질 중에 글로불린 안에 있는 항체는 가요. 애한테. 그래서 엄마가 항체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애한테 내리 꽂아주는 항체가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 뭐는 간다, 뭐는 안 간다 이거는 굉장히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그러면 이게 산모에게 안전하냐 안 하냐 이걸 잘 모르죠. 네. 왜? 실험을 못해. 생체 실험은 임상 실험을 못해요. 그 임상 실험했다가 애 잘못되고 산모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태반을 통과하냐 안 하냐를 테스트를 못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만 해서 사람한테 쓸 수가 없죠. 네. 사람한테 임상 실험을 해야 그게 이제 안정성이 규명이 되는 건데 사람한테 쓸 수가 없어. 이거는 너무 큰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반을 통과하냐 못하냐를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성은 모른다고 하고 무조건 먹지 말고 무조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태반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실험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안 좋다고 하고 먹지 말고 주사도 맞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태반 통과하는 거고 태반과 모유를 통해서 엄마가 직접 내리 꽂아주는 게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수동이죠. 수동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네. 제3자가 만든 거를 받은 거야. 그래서 얼마 안 가요. 그래요. 얼마 안 가요.
애기한테 한 6개월 정도 가요. 보통. 그래서 예방접종. 그렇죠. 예방접종. 그래서 6개월 후에 예방접종 세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가고 이 6개월 정도가 가면 거의 소실이 돼요. 남이 만든 거는. 네. 그래서 6개월 이전에는 보통 3개월 이전에는 애가 열이 안 나요. 엄마가 내리 꽂아준 면역이 있기 때문에 100일 잔치 하기 전에는 열이 나면 안 돼요. 100일 전에 열이 나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100일 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돌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100일 잔치예요. 병원에서도 애가 열이 난다 그러면 며칠 됐냐고 물어봐요. 생후 며칠 중요해요. 100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에 따라서 치료 원칙이 바뀌어요. 애가 이제 열이 39도, 40도인데 생후 80일이다 이러면 뇌척수액 검사하고 그 다음에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소변 검사하고 이 세트를 다 해요. 그래서 100일 이전에 열이 막 올라서 이제 뇌수막염이나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리면 이제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죠, 그죠? 안 들리고 막 이런 이제 농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일 이전에 열이 나면 안 되는데 보통 100일 이전에 열이 나면 응급실로 막 뛰어오는데 8, 90%는 열이 아니야. 아니지. 아무도 안 준다니까. 100일 이전에 아기들은요 체온 조절 중추가 미숙하죠. 네. 그래서 둘둘 쌓아놓으면 열 올라가고 확 열어놓으면 뚝 떨어지고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제 100일 이전에 열은 보통 어디로 재냐 하면 똥꼬로 재요. 항문. 직장 체온을 재거든요. 직장 체온을 재서 38도다 그러면 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직장으로는 열 아닌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항문 직장 체온으로 38도 그러면 열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 체온이에요. 네. 그럼 38도 3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좀 옷 이렇게 벗겨 놓으면 금방 떨어져요. 네. 그래서 38.5 그래도 그냥 옷 좀 이렇게 벗겨 놓고 그냥 시원하게 해주면 금방 떨어져요. 진짜 심각한 열은 39도 이상 되고 그리고 열어놨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기 컨디션. 애가 이렇게 처져. 애기들의 심각한 열은 몇 도냐가 아니고요. 애 컨디션. 애가 이렇게 쭉 처져 있어. 먹지도 않아.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얼른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100일 이전에 열 그러면 심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 이제 그렇게 병원 문턱이 되게 이제 높아졌잖아요. 그죠? 열나는 애기들 안 받죠. 그죠? 병원에서. 왜 소아과 의사가 없어. 소아과 의사가 왜 없어졌죠? 위험 부담은 높고 숙가 그 전에 없어졌어 이미. 아닌가? 이거 파업하기 전에부터 없어졌어요. 엄마들이 진상 떨어져. 엄마들이 진상 떨어져. 애가 없어. 애가 없어서 그것도 맞기는 한데 소아과 의사가 없어진 이유는 이제 애도 없어지기는 했지만 소아과 환자도 겁나 떨어졌고 수가도 떨어졌고 이제 그 병원에서 소아과 환자를 안 보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코로나 때 그 마스크 엄청 많이 쓰고 다녔잖아요, 그죠? 네. 어른들 다 마스크 쓰니까 애들이 감염이 없어. 감기가 안 걸려. 감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들의 주된 어떤 그 병원의 수입이 뭐냐면 폐렴하고 장염이거든요. 아기들 입원하는 거 다 둘 중 하나예요. 폐렴 아니면 장염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폐렴이 없어졌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애들이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죠? 나도 안 걸렸어. 겁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애들이 면역력을 키울 기회가 없어. 바이러스를 접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면역이 안 생겨요. 그런 애들 커서 이제 감염되면 면역력이 없죠. 네. 훈련된 군사가 없어 안에. 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때문에 아기들 환자가 없어졌고 폐렴 환자가 없어졌죠. 장염 환자도 없어 아기들. 옛날에 이제 병원 가면 링겔 끌고 이렇게 아기 업고 링겔 끌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장염 아니면 폐렴이었는데 폐렴은 그래서 없어졌고 장염은 왜 없어졌냐면 손자 씻어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
그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국가 예방 접종이 됐어요. 소아과 의사들이 그 이제 주 수입원이 뭐냐면 폐구균하고 로타바이러스 요거 갖고 먹고 산 거예요. 근데 둘 다 없어. 둘 다 없어졌어요. 아 먹고 살 길이 없어졌네.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고 애도 조금 낳고 이래저래 환자도 없고 그래서 저기 한양대 구리병원 가면 6층 전체가 소아과 병동이었거든요. 그래서 6층이 전부 소아과 환자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소아과 병동 자체가 없어졌고 소아과 환자가 입원을 하면 6층 구탱이에 한두 병실 정도 이렇게 오픈해요. 그래서 거기만 있어. 아, 옛날에 6층 전체가 애기들로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소아과 환자가 그래서 없어졌지. 그래서 6개월, 3개월 이전에 열이 나면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는데 무조건 가지 말고 그렇게 애 컨디션 보고 그리고 이제 한 38.7, 8 막 이렇다 그러면 옷 좀 이렇게 벗겨놓고요. 그 다음에 그 브루펜 좌약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반 잘라. 모든 약은 3개월 이후에 쓰게 돼 있기는 해요. 3개월 이전에는 안 써. 왜냐면 이제 간 기능이 미숙해서 약을 웬만하면 안 쓰는데 브루펜이나 이런 거 설명서에 봐도 3개월 이후에 쓰라고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브루펜 한 반 잘라서 항문에 넣고 브루펜을 애기 엄마들이 이제 마약이라고 불러요. 이제 애가 이제 축 처졌다가 브루펜 한 숟가락 먹으면 막 또 나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마약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브루펜 넣어서 애 컨디션이 돌아오면 괜찮고 브루펜을 넣었는데도 컨디션이 안 돌아온다 그럼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뇌수막염이나 아니면 세균성 뇌수막염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 그러면 6개월밖에 안 가요. 6개월 정도 되면 다 이렇게 뚝뚝 떨어지죠. 그다음에 자연 뭐가 있죠? 자연 능동이 있죠, 그죠? 이건 뭐죠? 주사 안 맞고 능동. 내가 만든 거죠, 그죠? 주사 안 맞고 내가 만들었어. 무슨 뜻이죠? 알아서 생긴다? 어떻게 알아서 생기지? 뭐가 있을까? 주사를 맞아야 내 몸에 들어오나요? 먹어서? 바이러스를 먹어? 아닌가? 쑤셔서 걸리는 거죠. 거서 나는 거. 그렇죠. 네, 이거는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 후에 항체를 만드는 거죠, 내가. 감염 후에 항체를 내가 만드는 거야. 아주 대표적인 게 홍역이고, A형 간염 이런 거, 홍역, A형 간염 이런 것들. 감염이 됐다 그러면 내가 앓고 지나간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네. 얘가 앓고 지나갔던 앓지 않았던 간에 내 몸 안에 언젠가는 들어왔던 거예요. 그죠? 현성 감염 그러면 증상을 일으킨 거고 불현성 그러면 증상 없이 지나간 거죠. 그죠? 제일 좋은 거는 불현성이겠죠. 그죠?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증상도 없이 슬쩍 들어와서 내 몸 안에서 조용히 항체를 만든 거죠. 개꿀. 너무 좋죠. 다 이런 거였으면 좋겠지. 네. 얘는요 강력해. 겁나 강력해. 그래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그 림프구가 기억을 해요. 이 바이러스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홍역은 어릴 때 한번 치르면 계속 홍역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언제 들어와도 항상 기억하고 있어서 항상 항체를 내뿜죠. 그래서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죠. 홍역은 그게 자연 능동이에요. 얘는 겁나 강력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연 인공, 자연 수동, 자연 능동, 그 다음에 인공 수동이 있겠죠, 그죠? 인공 수동. 인공은 주사를 맞은 거죠, 그죠? 수동은 남이 만든 항체죠. 네. 뭐가 있죠? 주사 맞고 남이 만든 항체. 예방 접종. 항체? 그건 내가 만든 내가 만든 건가? 바퀴 그런
인공 수동 그러면 남이 만든 항체를 직접 주사를 맞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항체 주사예요. 항체 주사 혹은 감마 글로불린 주사 혹은 면역 글로불린 주사. 주사 맞죠? 주사. 항체가 아까 어디 있다 그랬죠? 키에 혈구와 혈장 중에 혈장 안에 글로불린. 글로불린 안에 항체가 있다 그랬죠? 네. 그 글로불린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이 감마 글로불린 안에 항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마 글로불린만 빼서 주사를 직접 놔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효과가 좋은 대신에 빨라요. 그죠? 왜? 항체를 만들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그 자체로 항체를 넣어준 거니까 주사를 맞은 즉시 항체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효과가 빠르다. 그러나 짧아요. 왜? 남이 만든 항체를 직접 주사를 하면 항체죠. 그죠? 내 몸 안에 확 들어왔어. 주사로.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너 뭐지? 너 뭐니? 침입자. 그쵸? 걔를 침입자로 생각해. 그래서 얘가 항체든 항원이든 아까 누구 있었죠? 구분 안 하고 다 죽이는 애? 거기 잡혀 먹히는 거예요. 자연살이. 그쵸? 거기도 잡혀 먹히고 호중구한테도 잡혀 먹히고 넌 내가 아니야. 비자기 자기만 구분하는 애들이 막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항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넌 아무튼 이물질이야. 막 잡아먹는 거죠. 그 기간이 한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이전까지 다 소실돼요. 그래서 이 인공 수동은 언제 쓰냐 하면 치료 목적으로 써요. 우리가 그 파상풍 있죠. 파상풍. 우리 못에 확 찔렸어. 못에 확 찔렸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못에 찔렸죠. 그럼 거기 파상풍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다고 간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파상풍 예방접종을 해요? 아니면 파상풍 항체를 넣어줘요? 항체를 넣어줘야죠. 지금 당장 걸렸으니까.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게 인공 수동이에요. 쉬었다 할까요? 근데 그럼 예방접종 화상풍 맞고 찔렸을 때 그때도 인공수동을 해요? 파상풍 이제 확 찔렸을 때는 그 파상풍 항독소라고 해서 이제 항체를 넣어주는 거고요. 예방 접종은 그건 자기 선택이죠. 내가 맞고 싶으면 맞고, 안 맞고 싶으면 안 맞고 그러는 거지. 어디 거야?